저는 산론술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산론술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왔고요. 받으신 요 자료에서 21페이지 보시면 산론술 프리미엄 정규반 안내 3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수강 선배들의 한 목소리 시스템이 훌륭하다라는 페이지가 있죠. 이제 수강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스템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첨삭도 있고, 평가 시스템도 있고, 개인별 과제 개발도 있고, 유형별 답안 매뉴얼도 있고, 대학별 과제 강화도 있고, 대학별 특강 강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온라인 첨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논술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논술을 배우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이 와서 논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푸는 동안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 대한 첨삭을 개별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푸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듣고 하는 게 아마 대부분 논술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논술 수업일 겁니다. 이런 형태의 수업이 기본이 된 이유는 되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학생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기도 해야 되고 자기 푼 거에 대한 첨삭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설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업에 이제 맹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학생이 개별적으로 첨삭을 잘 받는다고 해도 그 첨삭 받은 내용을 학생이 정확하게 잘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학생 한 명이 개별 면담 첨삭을 받는 시간이 아마 최대 10분 정도로 제한이 될 겁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강사가 학생을 옆에 앉혀놓고 이제 빨간 펜을 들고 첨삭을 쭉쭉쭉 해주죠. 그러면 제 경험상 이제 학생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첨삭을 쭉 들을 때는 되게 착합니다. 당연히 착한데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착하냐 하면 이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도 잘 대답 안 해요.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 질문 있어? 물어보면 질문 안 합니다. 그냥 얼른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학생이 착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학생은 지난주에 자기가 뭐를 썼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펼쳐놓고 옆에서 제가 보여주면 자기도 약간 놀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썼나? 이게 내 글이 맞나? 싶은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중에 따로 논술을 공부할 시간이 상당히 없기 때문이죠. 학원에 나와서 선생님 수업 듣고 한번 글 한 편 써보는 게 논술 공부에 다라고 생각하고 진행되는 학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와가지고 글을 봐도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선생님이 되게 빨간 펜으로 자세하게 써주시면서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듣고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10분 시간도 짧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럼 무슨 생각밖에 안 들겠어요? 잘 모르겠다. 얼른 들어가서 나 스스로 정리해야지.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날 문제 풀어야죠. 그리고 다른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느끼셨겠지만 큰 문제는 본인의 학습이 아무리 개인의 글을 첨삭받는다고 해서 쌓이는 형태로 실력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논술 수업을 아주 장기적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효과가 있겠죠. 뭐 3년 내내 들었다. 과거에는 논술을 되게 예전부터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오랜 시간 수업을 들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당연히 반복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 논술은 그렇지 않죠. 특히나 육모 보고 여름부터 논술을 시작한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실력을 늘리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수업 시간 자체에서 쓰기를 아주 강력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풀이가 이게 맞아?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야?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풀이 원리를 가지고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 무슨 대비를 찾아서 무슨 단어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 그 단어를 찾은 다음에 그걸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수업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 수업 그래서 500자면 500자 이걸 800자로 늘렸을 때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 또는 800자짜리 글을 어떻게 300자로 줄여야 되는지
그 다음 문장은 무슨 요소를 갖춘 문장들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 위주로 수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칠판에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자,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럼 얘를 주어로 삼아서 스스로의 가장 출제 의도를 담은 핵심 정보를 담은 문장을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정보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애들은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당장 좋은 거는 그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면서 논리 전개를 해본 것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옳겠구나. 내가 이걸 노력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이제 이렇게 쓰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다만 그걸로도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뭐예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쇼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좋은 수업, 재밌는 수업하고 애들이 맞아, 아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입시, 그다음에 합격을 생각을 할 때는 그걸 자기 걸로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전적으로 그냥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학원 시스템 안에서 애가 어떻게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지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실제 합격률이 올라가더라고요.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되게 많은 이름들을 넣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여러 페이지에 거쳐서 그동안 저희들이 합격시킨 애들을 쭉 넣어드렸어요. 11년간 1389명 합격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합격 명수 중에 비약적으로 합격 명수가 늘은 해가 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이걸 하면서부터입니다. 온라인 첨삭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온라인 첨삭이라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온라인 카페에다가 올리고 주중에 선생님에게 한번 첨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요 페이지에 33페이지로 가보시면 산문술 주간학습 프로그램에서 1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일주일 시간이 나와 있죠. 일종의 한 학생이 산문술 수업에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모델 같은 건데요. 만약에 일요일 날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 일요일 수업일 날 학생은 나와서 이제 모의고사 한 편을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동안 하는 일은 지난주 어떤 식의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주 많은 아이들이 실수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100분에서 120분간 논술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그 시간 동안 개인별 면담하고 첨삭하고 과제 다 제출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해설 수업하고 공통 첨삭 받고 강평 수업 듣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 첨삭과 강평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원고지를 몇 장 복사를 해서 다 같이 읽어보는 거. 이름은 지웁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보기에 어느 포인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고 거기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다 같이 공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3일간 복습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복습일에서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기가 쓴 글을 집에 가지고 가서 되게 자세한 해설지 그리고 예시 답안까지 다 있는 해설지를 받게 됩니다. 그 해설지랑 자기 답안을 비교해 보면서 본인 스스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펜으로 몇 개 찾아보라고 그래요.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어디는 잘한 것 같아. 뭘 어떻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같은 계획을 간단하게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첨삭한 글을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 카페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자가 첨삭한 글을 보고 첫째로는 잘 자가 첨삭한 부분, 잘 찾았어 라고 얘기하겠죠. 댓글로. 두 번째로는 잘못 첨삭한 부분, 그런 방향이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겠죠. 셋째로 못 찾은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추가로 고려해 봐야 돼 라고 첨삭을 달아주게 되겠죠. 그러면 학생이 수업 때 혼자 글을 써봤고 선생님 해설 수업을 들었고 스스로 복습했고 그 복습에 대한 선생님 코멘트까지 들었으니까 하나의 글에 대해서 4번이나 스스로 학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의 학습을 바탕으로 다시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를 카페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쓰기는 되게 좋은 글이 나와야 되겠죠. 아주 여러 번 학습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다시 쓰기도 아직도 문제가 많고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시 쓰기도 당연히 온라인에 올라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첨삭을 해놓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벌써 주중에 선생님을 2번 만난 겁니다. 본인이 글 하나 풀어서 차가 첨삭해서 올리고 그거 다시 쓰기 한 것에 대해서 올리고 선생님 코멘트를 받고 벌써 2번이나 선생님과 대화가 왔다 갔다 하게 된 겁니다. 요 내용을 공유한 상태로 수업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첨삭 시간에 처음 쓰기랑 다시 쓰기 첨삭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개선이 됐고 본인이 이 과정에서 이해 못한 게 무엇이고 궁금했던 점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매주 한 번 나와서 첨삭 받는 거랑 상당히 다르죠. 이미 학습의 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효율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문제를 새롭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학습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만 그것이 좋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을 때부터 많은 글을 쓰는 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많은 글들을 이것저것 써보기 시작을 하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학습을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초반에 이런 식의 강력한 온라인 첨삭을 통해서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선생님이랑 여러 번 대화를 하면서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아까 수업 시간에도 애들이랑 같이 글을 보고 애들이 자기 글 쓴 거에 대한 코멘트도 해주고 그걸 같이 다시 보고 이렇게 계속 같은 글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학생이 자기 글을 보는 눈이 선생님이 보는 눈하고 되게 비슷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은 자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 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내 글이 어떤 식으로 돼야 돼 라는 지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논술 수업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온라인 첨삭을 지금은 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학생이 정규 수업에 나와서 푸는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럼 본인이 한 문제 복습하고 다시 쓰기 하고 하는데 이틀 정도, 하루에 한 50분 정도 시간을 최대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틀 정도 쓰게 되겠죠? 2문제는 벌써 4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문제면 6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6일 동안 본인이 가용한 시간에 1시간 정도를 내가지고 복습에 사용을 하고 그 복습을 하면서 매일 500자 정도의 글을 쓰게 만드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글을 매일 조금씩 쓰자. 그리고 매일 조금씩 쓴 것을 계속 리뷰받고 글을 계속 글 실력을 늘려나가자. 요겁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이 익히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논술의 유형입니다. 논술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적용하시오 같은 기본 유형들이 있고 그 기본 유형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고 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를 반복해서 여러 번 쓰면서 배운다라는 게 요 유형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처음에 산논술에 나오게 된 학생들은 유형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 유형 연습 문제를 개인별 과제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3문제에 다시 적용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다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본인이 지원해야 하는 논술,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유형은 지금 논술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기본 원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거기에서 이런 식의 변형, 저런 식의 변형, 이런 베리에이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힌 것들을 대학별 과제로 확장시켜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은 특히 어느 정도 논술 학습이 익숙해진 학생들 처음에는 못해요. 처음에는 자가 첨삭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문자 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알려주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월, 화 정도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수업인데 토요일 날 간신해서 올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요 일주일에 7편, 8편 정도를 올릴 수 있게 본인이 학습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익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보면 되는구나 라는 감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내가 글이 이렇게 느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 애들도 할만해요. 이것만 고치면 돼. 이걸 빨리 고쳐서 선생님에게 얘기해보자.
아, 이 부분 내가 고쳐서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한번 말해보자. 이 부분 궁금증 풀어보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대학별 과제집, 큰 책 받으셨죠? 되게 벽돌 같은 큰 책.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들고 다니기는 어려울 테니까 자기 지원하는 대학들 잘라가지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최신, 올해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의 가장 최신 유형들, 거의 작년까지 실제 파이널 수업에서 사용됐던 문제들을 그 파이널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뽑아서 애들한테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해설까지, 예시대반까지 다 실어놓은 문제집이에요. 이 문제집을 애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대학별 과제를 풀어보고 그걸 올리고 첨삭받고 그 유형에 익숙해질 때까지 다시 쓰기를 하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게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당연히 글일 실력이 빨리 늡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계속 상담하면서 어느 대학을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감을 잡아 나가면서 목표가 생기고 그 대학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건데 학습 시간이 늡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논술 공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학습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부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름부터는 여름방학 시기가 오고 나면 입시생들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학원도 이것저것 많이 다니고 엄청 공부량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량을 늘릴 수는 없죠. 이게 무슨 내가 이만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써보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그 열망을 7, 8, 9월 구모 보고 나서부터는 잃고 슬럼프 빠지고 수능까지 못 끌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술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애들한테 되게 부담입니다. 당장 눈앞에 수능 있잖아요.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 선생님은 논술 복습을 하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중간에서 우왕좌왕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멘붕하고 논술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처음에 보내주셨을 때 상담을 하면서 어느 대학 어느 목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상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공유한 상태에서 조금씩 글을 쓰는 길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월 한 달 정도 이런 형태의 학습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 대학별 과제도 더 많이 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 꼭 붙어야 되는 주요 거점 대학들, 전략 대학들에 대한 특강을 듣고 그 수업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논술 정규반에서 개인별로 관리받은 후 특강으로 대학별 준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벌써 7월, 8월에 한 장 넘겨보시면 7월, 8월에 대학들 특강들을 상당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단국대, 서강대, 성대, 외대, 홍대, 이대, 성신여대, 연세대, 동국대가 7월에 있고 동일한 강좌가 8월에도 중복돼서 열리는 대학들 성대, 외대, 이대, 동국대, 홍익대 그리고 새로 열리는 대학들 서울여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이 새로 열리게 됩니다. 7, 8월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강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특강이 당연히 상당히 합격의 효과가 큽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강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벌써 산논수에서 7, 8년간 그 대학들을 계속 파이널 지도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있고 그 대학 유형들을 익히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은 그리고 특강을 듣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1학기 때 공부 쭉 해온 학생들은 특강만 들으면 안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난 그 대학만 딱 시험 보고 싶은데 특강만 들으면 안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또 여름부터 이제 새로 온 학생들도 정규 수업 말고 특강만 들으면 안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소비자의 자유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추천을 안 드리냐 하면 이 특강을 소화할 능력이 학생에게 있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수업 하나를 듣고 그 수업의 내용을 본인이 집에 가서 읽어본다고 자기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딱 내 지식으로 형성하고 그 다음 지식 형성하고 그 다음 지식 형성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을 때 사실은 특강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지금 1학기 내내 수업을 들어온 학생들은 벌써 여름 특강들을 저희랑 상담을 하고 어떻게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어느 정도 조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 프로그램 안에서도 대부분은 정규반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관리를 받고 어떤 식으로 논술을 봐야 될지에 대한 상담을 들으면서 특강을 확장, 정규반 수업의 확장 개념으로 연결해서 들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규반에서 이렇게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어느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관념들이 논술 각반 담임 선생님들하고 계속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요 물건을 사서 내 방에 놓으면 이게 내끼가 되는 것 같은 수업은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런 형태의 엔진을 계속 돌리면서 본인이 특강에서 들은 수업들의 정보들을 본인의 학습에 계속 포함시키면서 내 학습을 쭉 관리하면서 10월까지 끌고 가는 것이 저희 산론술 여름 이후에 초점이 됩니다. 특강은 지금 있는 학교 이외에도 9월, 10월에 7, 8월에 개설된 학교들은 9, 10월에 다시 다른 반으로 재개강될 거고 더 많은 학교들이 추가로 개강이 될 겁니다. 추석 때도 더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을 저희가 더 마련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7, 8월 신규생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특강 먼저 듣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반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익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9월부터 특강을 들어라. 혹시 네가 7월에 어느 정도 이 시스템들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상태라면 빠르면 8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9월 이후까지 특강은 미루고, 왜냐하면 정규 수업 안에서도 이미 저희가 푸는 모든 문제들이 대학에서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꼭 풀어봐야 될 문제들을 쭉 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강을 듣지 않겠다면 저희가 주는 과제집의 퀄리티가 이미 높기 때문에 이걸로도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학습을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특강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35페이지에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시점에 정규반과 대학별 특강들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본인의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7월, 8월 2달 동안 계속해서 저와 또 담당 선생님들과 논술 원서, 수시원 자소서장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7월 중순경에 논술 수시원서 가이드북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각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시험일, 각 대학의 내신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각 대학의 논술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그 다음에 학과별 경쟁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일들을 7, 8월에 원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되어서 9월 모의고사 보고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 바로 수시원서 접수를 하게 되죠. 이제 9월, 10월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고 미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 홍익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연세대, 단국대 같이 수능 전에 시험 보는 대학들의 파이널 수업들, 그리고 9월, 10월에 여러 대학들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강들, 그리고 추석 특강들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이 되면 2주간 휴강이 있을 겁니다. 수능 직전에는 휴강이 있습니다. 논술 시험은 수능을 보자마자 바로 그 주말부터 시작되죠. 11월 수능 본 이후에 직후부터 계속해서 바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모든 대학들의, 대부분 대학들의 파이널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험 보는 인하대, 아주대가 12월 초입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학생들 계속 관리하고 파이널 수업 진행하면서 끝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시험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시험 마친다고 해서 모든 수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수업은 끝났죠.
근데 논술은 아직 안 끝났죠. 12월 중순경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도 그때 상당히 긴장하는 기간이고, 앞에 그 많은 이름들은 다행히 저희들에게 본인의 합격 소식을 알려주신 고마운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기다립니다. 합격 소식도 기다리고, 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담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가 논술을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왠지 되게 딱딱하게 막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